미국은 달러의 약세를 원할까요? 강세를 원할까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무역 적자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미국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가면서 달러의 패권을 흔들지 않는 그 레벨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단 플라자 합의 2.0이나 마로라고 합의처럼 인위적으로 이걸 막 잡아내리면서 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알아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알아서 약달러 만들어. 이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달러도요. 질서 있는 약달러.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수가 완전 바닥 찍었던 게 미국보다도 이틀 더 늦은 4월 9일 날 찍었고 환율은 또 그날이 장중 고점이 1487원 60전이었어요. 4월 9일 날이.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르륵 밀려가지고 지금 1380원이 100원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 지금 이제 오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 약간 이렇게 출범 이후 한 4개월 또 넘어가고 이제 만 5개월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관세 정책도 흔들리고 뭔가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경제 정책의 고문 내지는 브레인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존재감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내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말하라고 합의 가상에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따라서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식으로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는데 그중에 가장 타겟이 될 만한 게 한국 원화, 대만 달러, 중국 위안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갖다가 뭐 한 해 이런 얘기를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진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진짜 미국이 그걸 원한다고 보시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조금만 좀 저는 그 배경을 좀 한번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들 이제 플라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진행됐었던 그 흐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플라자 합의가 진행됐던 가장 큰 이유는 70년대 말에 요즘 뭐 워낙에 다들 이제 마켓 잘 보셔가지고 70년대 말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당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렸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무너뜨렸는데 미국 금리가 너무 세잖아요. 미국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했고 달러가 너무 세니까 미국에 있는 산업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공백을 누가 파고들었냐면 일본하고 소독이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쪽에서 완벽하게 미국 산업을 제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커라는 분이 있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G5가 모여가지고 베이커 재무장관 말씀하시는. 그래서 엔화 강세를 갖다가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였거든요. 그게 85년도 9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엔화 환율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독 마르크 환율 때문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엔화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G5가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 죄송합니다. 엔화를 이제 사들이면서 달러를 판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 국가들끼리 공조를 해가지고 한번 차트 한번 띄워놓고 그렇죠. 볼까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그때 보면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 85년도 9월이면요 250엔 정도 했었거든요. 엔화가 이게 그냥 순식간에 딱 1년 만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120엔 이렇게 내려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1년 남짓에서 120엔이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250에서 120엔이니까 지금 1400 잡으면 700원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셈이죠. 이 플라자 합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인 엔화의 절상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본 수출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었겠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잠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80년대 미국의 무역 적자예요. 80년대. 80년대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폴 볼커의 고금리와 강달러가요. 8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고 이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플라자 합의가 요겁니다. 요거 85년도 9월이죠. 근데 플라자 합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뭘 보셔야 되냐면 엔화의 강세가 만들어지면 미국이 일본에서 사들이는 게 너무 비싸지니까 덜 사겠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많이 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급격하게 늘다가 덜 사니까 무역 적자가 천천히 늘기 시작하겠죠. 무역 적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긴 사니까 덜 사더라도 그러면 네.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지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무역 적자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가속도가 주는 거지 네, 네. 반대로 약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87년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상대의 물건을 덜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루브르 합의라는 게 87년 2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루브르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 엔화 강세 그만, 마르크 강세 그만, 그리고 달러 약세도 그만, 이제 환율 갖고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됐고 일본이랑 서독은 내수 경기 부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도 이미 강해진 만큼 강해졌을 때다가 이거 이제 결국에는 엔화가 너무 세니까 수출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을 부양해야 되는데 수출하고 내수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출이 엔화가 너무 강해졌으니까 수출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했겠죠. 네. 그러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요. 예. 그게 이제 부동산 버블을 만들면서 이게 일본 경제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내수가 커지는데 이게 참 독특한 게요. 첫 번째는 엔화가 너무 셌잖아요. 예. 보통 이게 일본 경제에 버블이 생기면 물가가 뛰어야 돼요. 물가가 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요. 일본 물가가 87년, 88년 이럴 때. 왜 그랬더니 첫 번째는 엔화가 너무 세요. 수입 물가가 약해집니다. 수입 물가가 약해졌어요. 그 두 번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제 유가가요. 85년도 12월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유 공급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도 3조 호황을 예, 누릴 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포인트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네. 85년 12월 달에 30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네. 10달러까지 빠졌어요. 예.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요, 엔화 강세, 유가 약세를 받는 거거든요. 예. 저유가에 엔화 강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니까 물가가 안 올라요. 맞아요. 그럼 자산 가격이 막 뛰어 올라가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죠.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타겟팅을 하지.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올라가질 않으니까 일본 중앙은행도 그냥 좌시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에노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 뒤늦게 물가가 뛰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들어가니까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30년을 눕게 된 그 네. 스토리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 때문에 누웠냐, 루브르 합의 때문에 누웠냐 한다면 굳이 따지면 루브르 합의가 더 큰 거죠. 루블 합의. 네, 루브르 합의는 결국에는요. 일본의 내수 성장을 가져와 가지고 일본이 미국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일본이 버블 경제를 만들어서 미국 물건을 사들이니까 다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역 적자가 확 줄어들잖아요. 네. 일본이 사들이게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만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80년대 플라자 합의의 교훈은 환율이 중요한가 아니면 상대국의 내수 소비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보면 환율보다는 상대국의 소비가 성장하는 게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즉효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도 네. 그렇고 뭘 원합니까 중국한테 그랬더니 위안화 강세를 원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리밸런싱을 원한다. 미국은 팔고 상대는 사고 아름다운 리밸런싱을 원한다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 베센트는 결국에는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는 걸 중요시하는가 아니면은 중국의 소비가 성장하는 걸 중요시하는가라고 한다면 후자의 무게를 두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는요. 플라자 합의하고 루브르 합의가 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 하고 그 핵심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는 루브르 합의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네.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게 플라자 합의 2.0이다. 이거 마로라고 합의다. 그러면 달러 폭락한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직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 달러의 약세를 원할까요? 강세를 원할까요? 이 질문인 거죠. 그럼 이제 다들 달러 약세지. 왜요? 그러면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니까. 그럼 달러 약세가 필요하지. 근데 달러가 너무 약해지면 달러의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무역 적자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달러 패권을 지켜야죠.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달러 패권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달러 약세를 무진장 만들잖아요. 네. 달러 패권이 흔들립니다. 무역 적자를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들 고민한 거 보세요.
뭐야 이거 주가 오르는 것보다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거 남는 게 없네 그 소리가 나왔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100원 빠졌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거예요. 잠깐 보시죠. 기사 한번 보시면요.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부채에 덫에 빠진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 점점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다. 일본 재무상은 미국 국채가 무역협상 카드 중 하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 트럼프 탓에 달러가 시름시름.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뭐 지옥으로 갈 지옥으로 통화 뭐 갈 그런 수 얘기를 있는 통화.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러다 못 쓰게 될 수도. 그리고 동맹국도 탈달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달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요.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 예외주의를 반영하는 거 아니면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는 거 이 질문인 거죠. 그래요. 지금은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반토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진짜 다 집어던지지. 저기 제가 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어요. 네.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루브르 합의라고 나오죠. 예. 이 루브르 합의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브르 어코드는 87년 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G6가 모여가지고 했대요. 그 체결한 합의인데 뭐라고 했냐면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 달러 가치는 급속히 하락했는데 네. 달러와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다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2년 전에 했던 채 2년도 안 됐지만 어쨌거나 그때 한 1년 반 전에 했던 네.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50엔이 120엔까지 오는 우리로 치면 1,400원 하는 환율이 700원까지 가는 정도로 급격하게 달러가 떨어지니까 아차차 싶어서 루블 쫄았죠. 합의로. 여기 잠깐 보시면 다시 차트 보시죠. 쫄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때 250엔이 120엔까지 빠지죠. 네. 엔화 강세잖아요. 네. 그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 미국이 속도는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이 속도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걸리면. 네. 그때 저기 결국은 루브르 합의 때문에 약간 반등도 나왔지만 그렇죠. 저거 95년에 맞아요. 80년까지 예,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한 번 심리가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그거 잡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제 달러가 더 빠지게 된 거는 사실 90년도에 미국 경기 침체하고 1차 걸프전이 재정 적자를 늘리는데 역할을 되게 크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 재정 적자를 감아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로버트 루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95년도 4월에 그 달러의 바닥을 잡아주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소장님 나오시면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해가지고 욕 먹었어요. 그만 그 얘기 너무 뒤로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로버트 같고. 루빈 또 다시 또 검색해서 또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겠다. 우리 요즘 뭐 우리 챗GPT도 좋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한번 예.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저는 공부할 때는 로버트 루빈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려면 자료 찾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뭐 챗GPT가 막 너무 편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좋죠. 공부하기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플라자 합의하고 루브르 합의를 볼 때 네. 플라자 합의 당시에 그러면 미국이 너무 좋아했나? 그러면 달러가 너무 약해지는 게 무서워. 달러 패권의 붕괴가 무서웠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서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거죠. 줄었다. 그 상대국이 사는 게 중요한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합의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환율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상대국의 소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요, 오단장님. 네네. 또 댓글 걱정된다. 또 흐름 끊는다 할까봐. 네. 지금 이 대목에서 말이에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에 뭘 사줄 수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샤오미 안 쓰지 말고 애플 써. 예. 갤럭시 말고 애플 써. 예. 그리고 현대차 타지 말고 크고 이따만한 미국차 포드, GM 뭐 이런 거 갖다 수입해서 써.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산. 일본에서는 어제 죄송합니다. 일본은 어제 이제 AI 반도체 대량 구매하겠다. AI 반도체. 네, AI 반도체 대량 구매. 미국이 그래도 좋아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아니면은 뭐 그거네. 뭐 전투기 뭐. 그렇죠. 군수물자 사는 거랑 그다음에 아. 이제 저기 항공기 사는 거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에너지 사는 거.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참, 그러고 보니 얼추 사줄 것도 좀 있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일본한테 원하는 게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로는 그게 좀 역부족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 계산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와 일본도 머리 아프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치고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플라자 합의 당시에 85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실무위원으로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고 트럼프한테도 이 정신을 갖다가 입혀준 사람이 라이트 하이저잖아요.
라이트하이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작년 5월 달에요. 이거 잠깐 기사 한번 읽을게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그 플라자 합의 때 실무진이었어요. 예, 실무진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근데 이제 라이트하이저가 그걸 플라자 합의와 같은 통화 개입을 통해 가지고 엔화를 갖다가 강세로 만드는데 이걸 이끌어냈어요. 달러 네. 약세를. 근데 이제 라이트하이저가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상황은 1985년과 매우 다르다. 내가 하는 어떤 정책 고문도 그런 식의 달러 약세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라이트하이저는 85년처럼 엔화를 반토막 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예. 85년도에는 외환시장이 이렇게 이게 크지가 1년 전에 않았어요. 한 얘기구나. 예. 작년 5월 달에 이미 얘기 나왔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하고 그때는요. 5개국이 G5가 합쳐가지고 통화 수합 라인 가동해가지고요. 달러를 갖다가 쏟아내면서 엔화를 사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외환시장을 흔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ESF라는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xchange Stabilize Fund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외환시장에 들어와도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외환시장 규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실물 경제보다 이 금융시장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이 무역 사이즈가 커진 만큼 외환이 움직이는 그 금액이 엄청난데 국가도 몇 개 들어가가지고 어설하게 했다가는 망신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흐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제어를 하는 약간 인터벤션이라는 표현을 그렇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방향을 반대로 꺾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라이트하이저가 지금은 지금은 좀 야인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인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갔다고 했나?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딘가 지금 갔어요. 예. 조용히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데요. 근데 이제 잠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또 드시냐면 라이트하이저도 이 제2의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베센트가 지금 현재 주도권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베센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네. 2월 7일 날 뭐라고 했냐면 강달러 유지할 것. 제2 플라자 합의에 선을 그었대요.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우리는 강력한 강달러 정책을 보유한다. 5월 15일 날 관세 연계 약달러 추진 부정. 그리고 통화 정책의 관세 협상에 포함이 안 해. 그러면서 환율 논의는 베센트가 전담했대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전담하고 있는데 베센트는요. 일부러 약달러를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밑에 잠깐 보시면은요. 5월 22일 날 기사가 있어요. 3차 미일 정상회담 비일 정상회담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토 재무상이 그 얘기해요. 환율 수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대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환율 수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대요. 얼마까지 내려 이건 얘기 안 했대요. 그 환율에 대해서 얘기는 그러니까 이 환율 수준에 대해서 그렇죠. 안 했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환율 얘기를 안 했다라고 그렇죠. 들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근데 환율 얘기는 했다고 여기 인정하는 게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 그래서 현재 달러엔 환율은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달러엔 환율 괜찮아요.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것만 봐도 이 베센트하고 가토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베센트가 플라자 합의를 해서 반토막을 내라. 이거하고는 조금 일단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베센트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스티브 미란 보고서 본 적 있냐? 그래서 미란이 5월 24일 날 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얘기한 거 잠깐 보시죠. 네. 스티브 미란은요. 뭐라고 했냐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며 강달러가 미국에 좋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스티브 미란이 한 얘기예요. 5월 24일 날. 이 양반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비밀리에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달러 가치 전환을 위한 통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대요. 통화 정책에 대한 공식 권한은 베센트한테 있대요. 통화 정책에 대한 공식 권한은 그러니까 환율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베센트의 의견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줄곧 강달러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대요. 근데 미란 위원장 이게 핵심인데요. 미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 줄에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는 단순한 환율 수준을 넘어 글로벌 지배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대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렸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기축 통화의 패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기축 통화를 지켜야죠. 스티브 미란도요.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달러 약세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달러를 플라자 합의 시즌 2 마로라고 합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그렇지 않아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반토막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토막만 날까요? 아니면 3분의 1 토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달러 패권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의외로 오늘 네. 오 단장님과 보내는 이 5월 마지막 거래일에 인포메스 라이브 1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최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일종의 시장 컨센서스 내지는 주된 논리로 작용했던 미국은 약달러를 원하는 것 같아. 여기에 지금 굉장한 어떤 되돌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너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죠. 플라자 합의라는 거는 달러의 폭락을 말해요. 네. 폭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급등한다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는 달러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시감을 느껴요. 기시감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디서 봤다 이 느낌이 있는데 저는 소장님은 훨씬 많이 느끼실 거라고 보는 게요. 잠깐 보시죠. 스콧 베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강달러 관련돼서 2월 7일 날 이렇게 얘기해요. 스콧 베센트 얘기 한번 볼게요. 베센트는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요. 강달러는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그대로 유지한대요. 우리는 2월달 얘기입니까? 우리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있대요. 뭐냐면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건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이거예요.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가 달러 대비 약해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환율을 보시면 달러가 강하면 다른 나라 통화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 통화는 약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뭔 얘기죠 이게? 이게 앞뒤가 이상하죠. 글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잠깐 보세요. 강달러를 원하지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만들어지는 강달러.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자 들어보시죠. 이게 부시 행정부가 01년도 7월 30일 날 기사입니다. 미국 그때 아들 부시가 들어왔잖아요. 2001년? 예, 2001년입니다. 이때 무슨 얘기하냐면 다들 아들 부시가 들어왔을 때 달러 약세 원한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심해서 달러 약세를 원할 거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부시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폴 오닐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그때 오닐 재무장관이 이 스노우 재무장관 전이에요. 이 부시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인데 이분이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성공한 재무장관은 아닌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이분은 달러 강세다. 우리 무슨 소리냐? 달러 강세다 이랬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미국 행정부가 강한 달러 정책에 의외의 혼선을 보여줬대요. 폴 오닐 재무장관은 몇 달간 강한 달러 정책 고수를 거듭 강조했대요. 그런데 22일 날 G8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부시 대통령은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반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었대요. 한 번 더. 이거 2003년 5월 기사입니다. 2003년 5월 기사입니다. 스노우 재무장관이 있을 때예요. 스노우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부시 대통령은요. 강달러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의 자율 원칙을 강조, 사실상 약달러를 용인한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대요. 뭔 소리야?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시장의 원리에 맡길게요. 이 얘기잖아요. 환율을. 아까 전에 가토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잖아요. 가토가 일본 재무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달러를 겉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이 얘기예요. 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럼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1기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강달러입니다. 근데 단 시장에서 결정돼요. 이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 흐름을 보시면 이거 보시죠.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인데 2002년도부터 달러 인덱스 보시면 쫙 빠지죠. 2002년부터 시작해서요. 2007년까지 달러가 대세 약세. 2011년까지 달러가 대세 약세였죠. 아마 저는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가 소위 글로벌 달러 약세 기간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2001년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때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게 We want strong 달러예요. 예. 미국에서. 네. 뭐 스노우 장관도 그렇고 네. 뭐도 그렇고 오닐도 그랬고요. 저기 뭐 부시 대통령 네. We want strong 달러인데 막상 환율은 그때부터 주구장창 빠졌다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다니까요. 네. 이게 달러 약세 속도가 물론 이제 그래프가 되게 되게 가팔라 보이지만 120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달러 인덱스가요. 예. 이게 워낙에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 붕괴였거든요. 이때가 닷컴 버블 붕괴될 땐 사실은 전 세계 자금이 다 미국으로 몰려 있었어요. 예. 네.
지금보다 더 심했죠. 그때 당시 뭐 미국의 저기 밸류에이션 뭐 이게 뭐 지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플라자 합의 2.0이나 마로라고 합의처럼 인위적으로 이걸 막 잡아내리면서 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알아서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알아서 약달러 만들어. 이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달러도요. 결국에는 조정,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질서 있는 약달러?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알겠네. 이게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거는 폭력적인 달러의 약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질서 있는 약달러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작년 11월이었죠. 예. 작년 직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연합인포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차트인데 1기 트럼프 행정부예요. 예.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 빨간색 선이 달러 인덱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16년도 11월 9일이었을 겁니다. 이날 환율이 1140원이었어요. 네. 1140원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환율이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어요. 쫙 날아가면서 17년도 1월 8일인가 9일 날 환율이 1208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취임이 보통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경 하거든요. 예. 근데 1월 7일 날 취임하기 전에 이미 1208원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때 이 고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취임하기도 전에 달러가 이렇게 센데 취임하면 어떻게 되겠냐. 글쎄.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전망이 1250 뚫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날이 고점이더라고요. 근데 쫙 밀어내려가지고 18년도 4월 달에 1050원까지 빼요. 맞아요. 이게 달러 약세고요. 이때 또 플라자 합의 얘기 한번 또 나와요. 옛날 뉴스 기사 보시면 27년도에 달러가 주구장창 빠질 때 플라자 합의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잠깐 보시면 18년도 4월에 원달러 환율이 105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있어서 원화가 좀 유독 강했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1050까지 빠졌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18년도 4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 만나러 판문점 갔었죠. 네. 신문기사 1톱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딱 전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렇게 나와요. 환율 전망 어떻겠습니까? 1207원에가 1207원부터 1050원까지 수직으로 빠졌는데 이제 세 자리 본다 그랬지. 세 자리 본다고 했죠. 그날이 저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감아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동그라미. 예. 이게 뭐냐면 중국한테 관세 때린 날이에요. 중국한테 관세 때리니까 중국이 위안화 절하하면서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달러가 강해져요.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달러 푸니까 달러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시작이 요거거든요. 1140에 시작했고요. 트럼프의 끝이 1130, 40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원했습니까? 강세를 원했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세인지 약세인지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요. 차트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최근 차트입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보이죠?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파란색이 달러 원 환율이에요. 네. 잠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작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뛰는데 이미 트럼프 당선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환율이 급격히 뛰기 시작을 해요. 환율이 급격히 뛰기 시작을 하는데 확 뛰어오르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냐면 1월 20일까지 달러가 엄청 뛰었거든요. 근데 달러가 막 뛰니까 올해 1월 초에 뭐라고 했냐면 1월 20일이면 취임일인데. 네, 그렇죠. 취임일까지 뛰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올해 1월 초에 무슨 얘기했냐면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이러면 트럼프 들어와서 관세 때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냐고. 1,500 넘는 거 아니냐고. 기억나시죠? 예. 근데 진짜 파리안 가는 줄 알았죠. 그 다음에 환율이 그다음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빨간색이잖아요. 쫙 빠지고 원 달러는 좀 버티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 잠깐 보세요. 요 구간 한번 보세요. 이게 달러 신뢰 리스크거든요. 달러? 신뢰 리스크인데 이게 뭐냐면 4월 달 중순에 베센트가 아까 전에 그 힘을 얻게 된 핵심인데 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245% 때리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헤지 펀드들이 미국 국채 던지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담는 게 되게 불안하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전부 다 미국 국채를 덜어내고 다른 걸 담으려고 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돌죠. 그랬었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빼고 외환보유고에 담을 수 있는 건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골드. 그래서 이 구간에는요. 달러 인덱스가 내린다는 게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확 빠져요. 왜?
외환보유고에 달러 대신 담을 수 있을 만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통화들 있죠. 걔네들이 일방적인 강세를 갖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엔화가 1,025원을 갔어요. 엔원 환율. 네, 원엔 환율이 1,025원을 갔어요. 네. 근데 원달러는 원화를 외환보유고로 아쉽지만 잘 안 가지시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원화는 이 달러가 선진 통화 대비는 약해지는데 원화는 오히려 높아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중 최고점이 요거예요, 요거. 1,480 몇 원, 1,087원이었는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국면에서 어떠냐면은 오히려 이제 뭐 외환보유고에서 딴 거 담아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요즘 무슨 얘기 나오냐면 중국하고 대만 달러하고 원화하고 플라자 합의 2.0 제일 먼저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랬더니 와 원달러 환율하고 원화 환율하고 위안화 환율하고 대만 달러가 수직으로 내려오죠. 같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로하고 엔은 어떻죠? 버벅되고 있죠. 너무 많이 내려와서 되감고 있죠. 그렇게 많이 못 내려왔던 원화는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갭이 제 생각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원엔이 지금 오늘 보시면 960원이에요. 맞아요. 1,020원에서 960원까지. 작년 7월에 혹시 원엔이 850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래요. 엔화는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엔화 약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죠. 길게 봐. 그러니까 길게 우리가 봐서. 환율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딱 요것만 보시면 환율이 올랐다 내렸잖아요. 그럼 이제 원달러라든지 달러 인덱스를 보면 굉장히 환율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하고 트럼프는 달러의 강세를 원할까 약세를 원할까 이게 되게 독특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달러 약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네. 그럼 달러의 패권을 건드릴 수 없는 레벨, 그 정도를 위협하지 않는 레벨의 달러 약세를 원하겠죠. 네. 그러면 달러 약세를 가져갈 때 그 레벨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일본이랑 얘기할 때 환율 레벨 모른다고 했죠. 그 얘기 안 했죠.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네. 얼마까지 빼면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점에서 왔을 때 달러가 확 우르르 무너질까?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레벨이 어딘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지뢰가 여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성큼성큼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걸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그렇죠. 컨트롤하면서 걸어야겠죠.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예. 람보 같은 스타일. 그렇죠. 그냥 뭐 한 시간에 몇 미터 못 가면서 계속 네. 칼로 예. 있나 없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옛날에 그렇잖아요. 암실의 비율.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깜깜한 예. 방 안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려니까 문을 닫으시는 소장님께서 저 안에 바닥에 압정 20개 있다 이러시는 거죠. 맨발로 들어갔는데 그럼 제가 빠르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되게 슬슬 이렇게 밀고 걸으면서 압정 안 밟히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바닥에서 떼지도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일 때 달러 강약세를 계속 조절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가면서 달러의 패권을 흔들지 않는 네. 그 레벨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자 합의처럼 반토막을 내버리는 그런 형태의 폭력적인 합의 요거는 현재 미국에서도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라이트 하이저나 스티븐 미란도 그 강경파들도 그래요. 그거는 무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네. 예. 그러면 갑자기 달러 강세냐 그게 아니라 달러 약세가 좀 질서 있는 달러 약세에 대한 고민을 이제 아마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와 국제 공조하에서 고민하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래요. 오늘 우리 오은영 단장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달러 약세 한다고 해서 무슨 플라자 합의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거 뭐 1,400원 위에서 1,400원대 후반에 있던 놈이 뭐 1,200원, 1,100원, 1,000원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강달러를 원할 시점도 아니다. 그렇게 기축통화라는 그 메리트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진짜 그 암실에서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가듯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말이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바람이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건데 현실이란 게 꼭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이번에 우리가 4월에 경험했다시피 시장이 다 필요 없어. 이제 달러 지긋지긋해. 네. 미국 국채 던져. 네. 쟤들 재정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 네.
쟤들보다 더 나쁜 데도 있지만 에이씨 미국은 더 나쁘지. 제일 큰 형님이 저러면 어떡해. 쟤들이야 뭐 애들이 철이 없어 저런다 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년물 4.5 30년물 5% 현재까지는 그걸 갖다가 일종의 임계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넘으면 약간 달러가 폭력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약간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예, 저는 예. 이제 그 관점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나타난 현상은 너무 이례적이었다. 이례적이었다. 예, 이례적이었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무너지면서 달러가 흔들렸다. 예. 그리고 주식시장이 같이 빠졌다. 같이 빠졌다. 보통 주가가 빠지면 달러가 뛰어야 되거든요. 달러도 뛰고 안전자산이 국채 가격은 올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안전자산이라는 지위에서 물러나잖아요. 미국 국채가. 그럼 미국 국채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운용하시면 위험자산, 안전자산 하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정기예금 이런 거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죠. 일단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담을 예, 거잖아요. 예,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얘가 안전자산이 아니면 안전자산인 줄 알고 샀더니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개인 줄 알고 샀는데 고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꾸려면 팔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국채에서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비유인 거죠. 그러면은 근데 살짝 우리가 4월 달에 맛은 봤어요. 그때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등을 하는 와중에 독일은 또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미국 팔고 독일로 가나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아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미국 망한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3일 갔거든요. 3일. 베센트가 얘기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다 던져서 간 게 아니라 헤지 펀드들이 그 뉴스를 갖고서 크게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저도 제가 헤지 펀드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뉴스로 시장이 불안해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질러버리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에서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인가 봐 한 다음에 따라오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예. 5월 5일 날, 5월 6일 날 우리 연휴 때 예. 그 대만 달러 환율 폭락하면서 우리도 갑자기 환율이 확 밀릴 그렇죠. 때 무슨 뭐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이 무슨 뭐 미국 국채를 팔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아니야 그냥 월가에서 헤지펀드들이 한번 지금 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뉴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한번 밀면 통하겠다 했던 거지. 뭐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저는 그건 진짜 어디까지나 뭐 대만의 생명보험사가 팔았어 뭐 이제 이런 건 스토리텔링으로는 맞죠.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파서블한 얘기일 수 뭐 있는데 전혀 없었던 그렇죠. 일은 그것만으로 아니겠죠.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아니 이제 제가 대만의 금융기관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네. 보험금은 대만 달러로 줘야 되는데 네. 지난 4년간 달러가 세가지고 달러로만 자산을 갖고 있어요. US 달러로만. 예. 근데 보험금은 대만 달러로 줘야 돼요. 예. 근데 달러가 계속 셀 줄 알고 US 달러만 잔뜩 갖고 있는데 갑자기 플라자 합의래 이러면 글쎄. 저라도 오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대만 달러를 좀 확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겁이 나는 사람이니까 먼저 던졌을 거고 저만 던진 게 아니라 제가 카톡방에 얘기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같이 던졌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마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환율을 막 집어내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외환시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쏠림 하나하나를 갖다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헤지 펀드들의 역할도 그렇고 이게 수급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는 생각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약간은 뭐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두려워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방향대로 자산 시장이 움직이죠. 그러면 시장은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맞다고 확신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대고 말어라고 합의를 때리면 아우 제 생각에 얻는 게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보다 미국에서 자본 수지에서 자본금이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저 4월 달에 일본이 던진다, 중국이 던진다 이럴 때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던질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던지는 순간 중국의 외환 보유가 아작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채무자하고 채권자의 관계라는 게 참 독특해요.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를 째면 막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100조를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너지면 제가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보약 주고 힘내라고 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던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무너지는 걸 원할 수 없어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팔는 건 굉장히 무섭지만 더 빌려주고 싶진 않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미국은 적자가 많으니까 더 돈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네. 안 빌려주고 싶어 하는데 더 빌리려면 금리를 높여줘야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저기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저희 채권 전문가분들, 뭐 문홍철 팀장님이나 네. 저 윤여삼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나오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워낙 프로들이셔서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 믿업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연준도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자산의 지위가 무너져? 그럼 막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달러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려면 조금이라도 제어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금리를 더 줘야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 나올 때 막으려면 금리를 더 주는 방법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또 다른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어허. 그럼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연준이 저는 6월 달에는 FOMC 있잖아요. 네. 요즘은 FOMC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제 작년만 해도 CPI 발표한다고 하면 밤 10시부터 다 뭐 노트북 다 열어놓고 막 다들 막 생방송 생중계 보셨는데 요즘은 CPI 발표 날짜도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예, 예. 관심 전혀 없으시던데요. 예. 그래서 고용지표 아무도 안 보시잖아요. 요즘 뭐 보냐면 트럼프 관세 뒤집었다 엎었다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은 FOMC가 6월에는요 점도표를 찍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점도표가 3월에는 연준이 2번 금리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연내. 근데 그때 당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일시적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일시적이라는 말을 없앴거든요. 없앴죠 또. 그리고 연준의 스태프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이 저기 경제 전망 나오거든요. 네. 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3월하고 예. 확 달라질 것 같다. 예, 그래서 과연 몇 번 인하할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보면서 물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세 데이터를 갖고서 물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올해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연준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그게 제 생각에는 또 중요한 연준의 시간이 한번 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창용 총재가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1.5%? 성장률 전망이요. 예, 하향 조정하셨죠. 그게 0.8이라면 거의 반토막인데. 네. 그럼 몇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날 만큼 아마 금리 인하나 그쪽에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 전망이 또 6월 달에 가면 3월하고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네. 알겠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달러는 플라자 합의 때처럼 그런 식의 달러 약세를 갖다가 자꾸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렇다고 예, 달러 강도 아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미국채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이라 했는지 대충 느낌이 오네요. 일단 질러놓고 그럼 관세율 좀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국채 좀 사주지. 그런 얘기도 나올 우리 수 뭐 있죠. 무기도 좀 사지. 그럼 만약에 미국 국채를 사면 달러를 사면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달러 달러도 약세의 바닥을 잡아주면서 미국 국채를 안정시킬 수도 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미국 국채를 안정시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를 더 안정적인 달러 약세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볼라 했더니만 미국 내에서부터 발목을 잡고 있어. 네. 뭐 재밌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